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이 프로에서는 이번 주부터 각 당의 경제, 외교안보, 교육 분야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화요일은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수요일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목요일은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 금요일은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 의장,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질문에 답은 5분 정도, 그리고 이것을 초과하게 된다면 마지막 질문인 교육부는 답변하실 시간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추가 질문이나 문제점을 파고드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각 당이 내놓고 있는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 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호중입니다. 네, 바쁘시겠습니다. 네. 제이노믹스라고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책 내놓으셨는데, 네, 어떤 정책인지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4차 산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3D 프린터 그랬다가 3D 프린터, 또 뭐 5G 이걸 5G인데 이렇게 말했다, 이런 비판들도 있고, 공공일자리 81만 개 재원 부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문재인 후보가 우리말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죠. 네. 네. 이 영어 표현 잘 안 쓰시지 않습니까? 3D, 뭐 5G, 네. 3D, 5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이노믹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네네. 제이노믹스라는 말을 이 문재인 후보가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의 경제, 네. 이걸 이제 줄여서 제이노믹스, 제인경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주변에서 한 것이죠. 네. 이 핵심은 사람 중심 경제 정책입니다. 네네. 사람의 투자를 해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려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네. 크게 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륜구동의 네네.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네네. 그 사륜구동의 네 가지는 소득주도 성장, 네. 그리고 일자리 성장, 그리고 동반 성장, 혁신 성장, 이렇습니다. 네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 국민들의 소득을,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늘려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 수출주도형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수출 대기업들이 많이 고용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 수출 대기업들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익은 늘어나지만 고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소득도 따라서 늘어나지 않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출 부문의 이 이윤 남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수로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담겨 있는 성장 전략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일자리 성장인데요. 일자리 성장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죠. 네.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은 국가의 복지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전부 공무원 81만 명 늘리냐라는 그런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공무원 일자리도 늘립니다. 소방관, 경찰관, 네네. 또 사회복지 공무원, 교사, 또 이제 군부대 근무하는 부사관, 네. 이런 또 군무원, 이런 이 분야, 주로 이제 복지, 안전, 안보 이런 걸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는 약 한 17만여 개 정도를 네. 늘릴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이 조사된 결과고요. 네, 81만 개, 17만 일자리가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보육 의료라든가 이 요양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이 한 34만여 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공공부문에서도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든가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한 30만 개 이렇게 해서 81만 개죠. 실제로 이제 재정을 투자해서 직접 고용하는 것은 17만 4천 개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담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 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네. 또 특히 요즘에는 5060 이 신중년이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 정년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이 직장에서 이제 물러나와야 되는 네. 이런 분들 그러나 65세 이후 되어야 이 그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이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동반성장인데요. 네,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또 이 자영업자들이 함께 이 잘 사는 네. 그런 동반성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네. 더해서 이 매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네. 기본적인 복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네. 비롯해서 우리 경제에 혁신 이 생태계를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도 네네. 이 새로운 그 경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위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이 직할로 두고 네네.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서 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네네.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자라고 예. 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외교와 네네.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요즘 뭐 TV 토론에서도 뜨겁습니다만 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정책입니까? 네네. 저희 이 문재인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그런 책임 있는 외교 안보 강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안보 분야의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를 네네. 어떻게 하면 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네. 담고 있는데요. 우선 북핵에 대한 우리 이 국방 전력을 완비하겠다라는 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른바 이제 KAMD 한국적 그 미사일 방어 체계죠. 또 킬체인이라는 그런 이 핵심 전력을 조기에 전력화해서 어떠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핵을 포함한 이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이 국토를 지킨다, 영토를 지킨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 북핵 문제는 군사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군사력을 포함하여 이제 외교력을 동원해서 또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변 미중 일러 4강과의 협력 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또 이것에 더해서 이제 다자 안보와 또 경제 공동체를 통합한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제 이 안보에 대한 책임, 경제에 대한 책임, 나아가서는 요즘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까지를 포함해서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 협력, 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육자회담 재개를 포함해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조기에 이 합의해 내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평화 체계 구축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추가 질문을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뜨거운 것이 사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서 송민순 회고록에 있어서 북한의 의중을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했느냐 아니냐 뜨겁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도 추가 질문할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마침 그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네.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도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 그 인권 결의안에 대한 그 기권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뒤에 대통령께서 송민순 장관을 잘 설득해 보라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네. 이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송민순 장관이 이 유엔 채널을 통해서 네. 유엔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는 우리가 찬성을 해도 북한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 북한의 반응을 정확하게 확인해 봐라. 네. 내 말이 맞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민순 장관이 얘기했다는 건가요? 예,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정원이 북한의 이 반응을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네. 결국 송민순 장관이 당시에 그 아세안 플러스 3 네. 이 정상회담 차 홍콩에 싱가포르이 아니고요. 싱가포르에 네. 방문하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그 확인된 결과를 보여주면서 네.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정부의 방침대로 네. 진행을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송민순 장관이 정부 방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훈령을 내려야 되는데 유엔 대표부에다가 네. 네. 훈령을 내리지 않고 계속 반발을 해서 네.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네. 예, 결국은 이 대통령의 최종 지시까지도 받고 나서야 네. 훈령을 내렸다는 게 이미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오히려 네. 그것을 뒤집어서 역으로 네네.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네네. 부도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드 말씀을 네네. 드리면 짧게 하셔야 돼요. 교육 말씀하셔야 되니까.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자 이게 이렇게 졸속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을 계속 저희가 네. 주장해 왔는데 이미 미국 펜스 부통령 측에서도 언론에 일부 이제 시사를 한 것처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겠다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저희 민주당이 가져왔던 입장 네. 또 문재인 후보가 가져왔던 신중한 입장이 네. 오히려 더 정확한 이 국익에 예. 적합한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호중 정책위 의장 말씀은 이제 두 가지는 청취자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송민순 외무장관은 당시 외무장관은 인권 결의안이 만들어진 21일 전 바로 직전까지도 답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네네. 제도를 내놓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이제 이 교육 혁명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 교육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되고 네.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이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정부의 투자를 통해서 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네. 특히 이제 창의적이고 또 융합적인 교육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각자 진로를 우리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네. 공교육이 도움을 주는 이런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대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네. 자율성을 확대해서 미래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 된 것은 대입 그렇죠. 입시 네. 문제와 관련해서 의문을 네.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수시 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네. 의미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또 학생부 종합 전형, 네. 그리고 수능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시키고 네, 네. 수시 전형에서 이제 논술이나 실기 전형 이런 것들이 네. 주로 이제 이 사교육 부담을 늘리는 네, 네. 이런 이 방식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정책위 의장, 민주당의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이 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치원, 초, 중고, 대학생 합치면 1,000만 명입니다. 학부모 유권자는 1,500만 명쯤 됩니다. 정말로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얘기 더 들었으면 싶은데 시간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각 당의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각 당의 정책을 듣겠습니다.